탕탕 찰뜨기 지금 꼭 만나보세요. 넥스트 채널 액션 살림합니다. 참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예스. 액션의 상식을 바꾸라. 액션에 빠지라. 채널 액션 Now 채널 액션 드리프팅 안녕하세요. 신문기사를 통해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를 살펴보는 신문으로 본 그날 김수입니다. 최근에는 진짜 신문보다는 다들 스마트폰에 있는 콘텐츠를 보는 게 다들 익숙한 세대들이어가지고 신문 조금 어색하다 했는데 이 신문으로 본 그날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신문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실제로 이제 신문 구독도 이제 하고 있고 매일 이제 지면으로 신문 기사를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많은 매체들 중에서도 이 정제된 진실을 담고 있는 매체가 바로 신문 아니겠습니까? 신문으로 본 그날을 통해서 신문의 매력을 다 같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을 통해 역사적 그날을 함께 이야기할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역사 속에 있는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진실, 이 팩트만을 콕콕 짚어주실 역사작가 신영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이 기획 의도가 저는 좀 굿뉴스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나 보다 좀 신선하겠다 했더니 괜히 자극적이고 파괴적이고 슬픈 이야기 위주로 좀 가서 결국은 시대에 따라가는구나. 이런 헛된 생각도 하고요.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냥 입만 달고 오셨네요. 아니, 전혀 주제에 관여를 또 안 하셨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쉬운 이해를 도와주실 하재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또 이제 진지함을 또 담고 계시니까 선생님께서 괜찮으시죠? 오늘? 괜찮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괜찮은 거죠? 그렇죠. 분위기 이제 살려봐야죠. 너무 어색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어색할 수 있어요. 톤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MC분이. 조금 올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눈높이에서 역사 분석을 함께 해주신 이제 두 분이 모셔야 이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역사 초보라 소개를 해드리죠. 하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영림이 신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준 역사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저와 함께 팀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네네.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워듣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역사 왕으로 지금 거의 불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왕 정도는 아닐걸요? 아까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같은 팀 또 멤버가 그러신다니까 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냉철하고 스마트하게 역사를 주시하는 뇌생남 타이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지 씨는 가장 최근에 혹시 뭐 신문 기사들 중에 좀 기억나는 기사 이런 거 있으세요? 가장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조금 아직도 그 어떤 뉴스보다 좀 각인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속상했고 안타까웠고 뒤로도 계속 후속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실 관심을 계속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결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목사를 이제
술을 담금주를 만들겠다고 병에 담궈놓고 1년 만에 병에 땄는데 복수가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밀봉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그런 일이 터진답니다. 정말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주워 담았었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예.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기사들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흑역사. 어떤 사건이든지 전조 증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 징후가 포착이 됐다는데 그런데도 검사를 중단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이제 부서지는 그때 상황은 10초에서 20초. 10초에서 20초. 전체로 이 사건 자체가 다 끝나는 데까지 5분. 회의를 중단하고 회장이 백화점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위정적 사연.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 설마가 여기서 그놈의 설마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심 기둥을 얇게 만들고 부심 기둥들은 없애버리고. 제가 만든 사람 아니니까 제가 그런 표정으로. 네. 아니 그냥 뭐 이거 너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그런 만들면서 우리들은 안 불안했어. 심지어 옥의 비상구도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흑역사라는 게 이제 좀 감추고 싶고 남에게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간단하게 일단 저희끼리의 흑역사도 좀 얘기를 나눠보죠. 예. 아무래도 또 신진 씨는 워낙 이제 방송도 하시고 생방 무대도 많이 하시니까 네. 흑역사 있으세요? 있죠, 많죠. 그러세요? 네, 많아요. 감사하게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네. 23년을 하다 보니까 예전 모습들이 이렇게 흑역사라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네, 제가 많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렸어요. 아 조금 이제 통통했던 모습. 손 내리세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싫었었어요. 제가 가진 돈만 많다면 방송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없애고 싶을 만큼. 근데 지금은 그 또한 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흑역사들 외에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내생남 타일러 씨도 흑역사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제가 뭐가 되나요? 아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흑역사를 안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히려. 아, 그럼 MC님은 아 저요? 흑역사 있으셨나요? 저도 그 심시의 라디오 뉴스 딱 4분의 시간을 맞추는 게 관건이거든요. 와. 신입이니까 이제 요령이 없어서 원고를 미리 읽고 가요. 내가 시간을 잽니다. 아 4분이면 여기서 딱 끝나는구나. 지금까지 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육중이었습니다. 오케이. 딱 체크하고 뒷장 보지도 않고 들어갔어. 그래서 뉴스 딱 했는데 이게 생방이니까 빨라진 거예요. 30초가 남았는데 이미 뉴스가 끝났어. 갑자기 아 다음 장 안 봤는데 야 이거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넘겼는데 문장이 왜 이만큼인 거야. 시간은 다 돼가. 그러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를 제대로 못 끝내가지고 MBC FM 이렇게 방송에 나갔었던 그냥 사과하면서 뉴스를 마무리했던 신입 시절의 이야기죠. 그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흑역사라는 게 정말 지우고 싶은 우리 기억 속의 한 단면인데 이런 삭제 버튼이 있다 좀 이렇게 좀 지우고 싶은데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지우면 좋긴 좋은데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신문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건을 얘기할 거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교훈일 수 있는데 자칫 우리가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삭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예, 정말 가슴 아픈 말 그대로 역사지만 흑역사라고 삭제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흑역사의 민낯을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한국 현대사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와우 아파트. 네, 70년대니까 우리나라 상업화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막 짓는데 아파트가 기울고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정권이 지탄을 받았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그 이리역 열차 다이나마이트 수송주 폭발 저 사건도 당시에 엄청난 충격파를 안겼던 사건인데 저때 이제 이주일 씨가 인생이 바뀌죠. 맞아요. 저때 하춘아 하춘아 씨를 씨를 이주일 씨가 구해가지고. 구해서 뭐 하춘아 씨한테 내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피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주일 씨는 그 두개골 함몰 상태였었다고. 그런데 하춘아 씨를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때 하춘아 씨가 그래서 이주일 씨를 은인으로 여기고 자기 쇼의 사회자로 발탁하고 그때부터 이제 네,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대왕 코너 화재 사건은 네. 그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사건이 3번 있었는데 두 번째 화재가 나중에 영화의 한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왕 코너가 없어지고 나중에 그 자리에 맘모스 쇼핑센터가 생겼는데 그 코끼리의 기운으로 불을 누른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맘모스가 생겼었고 지금은 청량리 복합 역사를 바뀌었죠. 그런 역사들이 있군요. 이젠 90년대로 좀 오니까 이제 제가 많이 아는 것들. 저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거든요. 그래서 문민정부 처음 출범했었는데 개혁 정책을 진행하다가 해마다 거의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급락하는 큰 계기가 또 사건 되기도 많았었어요. 했죠. 맞아요. 네. 저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는데 저희랑 이제 교류하던 무학여고 방송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인데 그 중에 2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좀 저 사건만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게 김영삼 대통령 탓이 아니라 그 전에 누적된 그렇죠. 우리나라 빨리빨리 개발 문화 이런 것들이 90년대 그 한계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퍼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윤현동 화재 사건도 저는 이제 인천이잖아요. 예. 그때 스케줄이 있어서 아마 못 갔었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날 저런 일이 일어나서 저도 좀 그게 충격적이에요. 그 무학여고 그런 것처럼 저도 너무 많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참담한 사건들을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는데 안전불감증 이건 뭐 인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런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설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마.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100개를 지었으면 그 중에 1개가 뭐 문제가 생길까 말까 이런 거다 보니까 그 낮은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 낮은 위험 가능성을 다 챙기면 건물 짓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이 안 되잖아요.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터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설마를 하면 안 된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누군가와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진짜 안전불감증 각자가 좀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이때 잠깐 헤드라인을 통해서만 얘기를 나눠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좀 충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가 신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신문으로 본 그날 다시 쓰는 역사 신문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1년도에도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난다. 참 이거 좀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쓰는 역사신문 기사 공개해주세요. 광주광역시 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당했다.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던 5층 건물 외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질 당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해 있던 54번 시내버스가 잔해에 깔렸다. 자, 다시 좀 참담했던 현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사건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앞으로 용어가 어떻게 기억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광주 학산 빌딩 붕괴 참사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월 9일 날 학동 사구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아마 영상으로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로 옆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었었고 때마침 그 앞에 이제 울림 54번 버스가 이제 정차를 한 상태에서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버스가 그냥 덮쳤죠. 사과 박스 같은 거 쓰러지듯이 그러니까 너무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어서 폭스로 이렇게 딱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버스에 타고 계신 분이 9명
돌아가셨고 그리고 중상자만 8명이니까 총 17분이 피해를 당하신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반대쪽 차선이나 함께 가고 있던 뒷차들이나 뭐 블랙박스 영상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볼 때마다 탄식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상들은. 그리고 당시에 그 공사 현장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수면서 내려가야 될 것 위에서부터 같은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보도들이 비용 절감 때문에 그렇게 좀 급하게 철거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인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거를 그렇게 하면서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도 많이 뿌렸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이제 앞쪽으로 계속 밀려나면서 건물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건너편 유리창, 건물 유리창이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그 정도. 엄청난 충격파가 사실 밀려 나왔으니까 버스 안에 타고 계셨던 분들이 사실 그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제 피해를 보신 거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당시에 위험 징후가 포착이 됐다는데 그런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인도는 이제 통행을 못하게 했는데 도로는 안 막아서 그것 때문에 이게 커졌다. 만약에 도로만 그렇게 좀 막았어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겠지만 어떤 사건이든지 전조 증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뭐 몇 시간 전도 아니고 큰 건물일수록 이미 며칠 전, 몇 달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전조 증상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공사나 철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통 시에서 누가 나와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징후도 있어. 어떤 징후들이 있어? 1차적으로는 방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일주일 정도, 정확히는 8일 전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서질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민원을 넣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관리자 측에서 이제 문구다, 구청이나 그 해당 관청에서 이제 신경 안 쓴 거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왜요? 문제 그러니까 그거였겠지. 설마 전혀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겠죠. 나중에 이게 나오는 건데 이미 당일날 철거 중에 철거 인부들이 무너질 것 같다 라고 이미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일부는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대피도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한 거고 바로 밖이 인도 도로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건을 키웠던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계획대로 지어야 되지만 해체도 딱 절차가 있어서 그러겠죠. 일종의 그 건물 철거 이제 공사 계획서 같은 게 딱 있더라고요. 있는데 타일러 씨도 홍길동 아세요? 홍길동이라고 들어봤죠. 예. 들어봤죠. 예. 아버지랑 부르지 못하는. 그거 보통 이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맞아요. 그냥 채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막 개인 고유 부호를 막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이름을 넣을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다면 무슨 양식 같은 거 이렇게 써서 해야 될 때 이름란에 홍길동이라고 많이 써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대표 이름을 거예요. 네. 그렇죠. 후보 호명을 포함으로 나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해체 계획서를 보면 모든 건축물의 측정자가 홍길동.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부실해서 거의 엉터리로 기입된 것 같다. 근데 그런 거를 알겠어요. 너무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고 그래서 계세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건축과에 한번 궁금해서 다녀왔는데 분명히 거기에 막 공무원들이 막 있고 막 대기 번호를 바꾸면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죠. 서류를 작성을 제대로 안 했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냥 절거를 하래요? 실제 이 사고가 나니까 네. 관련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자기네들의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고 그러잖아. 이 정황이 걸렸고 그 외에도 각종 증거 인멸 했던 시도들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되고요. 전체 해체 작업에 건설사 중 일부 한 회장님께서 조폭 출신이래요. 그래서 상황을 딱 보고 이제 도망가는 과정들, 경찰이 늦게 대처를 하게 되면서 잡으려고 하고 추후 공지하려고 했을 땐 이미 도망친. 그럼 제가 말하면서도 똑같아요. 저도
이게 뭐 어이가 없는 8, 90년대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랬다 치지만 어떻게 2021년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되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럼 상황이거든요. 타일러 씨가 의아해하는 부분이 그죠. 아니 적합한 절차를 거친 관리자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가서 제 이름을 제가 지금 외국인이니까 한글 말고 영문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제대로 쓰지 않고 제출을 하면 반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쓰세요. 실제로 이걸 수사하던 중에 그 현재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이제 체포가 됐고 입건이 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야, 이게 절차를 제대로 따랐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건데 어느 어머니는 원래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 자식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진로를 그쪽으로 트셨다가 하차하기 직전에 2정거장 전에 거기서 그렇게 변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사고 직전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뭐 이따 집에서 보자고 사랑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되게 돈독한 관계였는데 그렇게 좀 살가운 아들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고 아들이 고독에 세상을 떠난 거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장례식 때 차마 상복을 입지 못하고 울부짖으셨다고. 저도 이거 하나 봤는데 70대 아버지랑 30대 막내딸이 같이 탔대요. 근데 근데 딸은 진짜 네. 맞아. 이런 건 참 말하기 그렇지만 또 사고가 났는데 또 하필 딸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그것도 사실 어릴 때도 아니고 다 큰 성인 된 딸을 또 그렇게 보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던 얘기 듣고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사연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그 버스 기사분은 본인이 거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평생 이제 그런 트라우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셔야 될 분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정말 트라우마가 또 무서운 게 광주 시민분들 중에 승객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거의 40% 정도 감소를 했대요. 특히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공사 현장도 피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건물에 들어가기도 무섭고 도로를 지나가기도 무섭고 버스에 타기도 무섭고 이건 진짜 현실이잖아요. 저는 그럼요. 예전에 영화 터널을 보고 나서도 괜히 고속도로나 터널 이건 픽션이잖아. 그렇죠.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약간의 트라우마를 겪는데 근데 이거는 실제 실제 상황이니까요. 상황이니까 네. 더 클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또 뭐 광주시에서는 트라우마 상담 요청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심리 지원을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대체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건이 터지면 자꾸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조금만 이게 길어지면 이제 잊자. 아우 지겹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재형일 수 있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과정을 사회가 좀 면밀하게 좀 가는 걸로 좀 좋은 선례로 이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정말 인재 이 사고였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 모두의 가슴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과거의 붕괴로 인한 참사들 중에 대한민국 최악의 붕괴 사고라 불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당시 신문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9일 오후 5시 5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 5층 건물 2개 북쪽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700여 명의 사상자들을 냈다. 백화점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폭삭 가라앉아 삽시간에 폐허로 변했으며 수십 명이 피투성이가 돼 밖으로 튀어나오는 등 형전 주변은 아비규환을 이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거죠. 백화점이 무너진다. 네, 백화점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냥 무너졌다는 느낌보다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거잖아요. 싹 주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세대 어떻게 보면 또렷이 기억을 하는 참혹한 사고인데 타일러 씨는 삼풍백화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쯤에 일어난 일이니까. 맞아요. 네네. 예. 자, 그럼 자세한 경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 건물은 모양 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핑크색 건물. 네. 사건이 일어났던 건 1995년 6월 29일 날이었고요. 오후 5시 57분. 6시
2시니까 이제 보통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그렇죠. 이게 건물이 두 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A동과 B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 규모가 굉장히 커요. A동이 이제 이거는 기록마다 다 입장이 약간 다른데 적어도 한 번에 이제 부서지는 그때 상황은 10초에서 20초, 10초에서 20초. 그러니까 작게 봐도 10초고 길게 봐도 20초. 전체로 이 사건 자체가 다 끝나는 데까지 5분. 다 끝나는 데까지 5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정말 순식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건물 무너지는 게. 한 번에. 그래서 실제로 502명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937명이 다쳤고 6명이 실종돼서 총 사상자가 1,445명.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 단일 사건. 단위 사건으로는 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린 걸까요? 그러니까 1차적인 직접적 원인은 부실 공간입니다. 부실 공간. 애초에 건물을 지을 적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넓게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해놔야지만 그만큼 매대를 설치하는 구조가 되니까 기둥을 원래 규격 기둥에 비해서 얇게 만들거나 아니면 뺄 수 있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주심 기둥을 얇게 만들고 무심 기둥들은 없애버리고 제가 만든 사람 아니니까 저를 그런 표정으로 아니 그냥 어이가 없어. 너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약간 아니, 만들면서 본인들은 안 불안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건물이 냉각탑이 위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대요. 근데 이거를 옮길 때도 좀 비중 문제 때문에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켰어야 된다 봐요. 근데 옮길 때 원래는 크레인을 써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아까우니까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롤러를 낀 다음에 끌어서 옮기는데 그러면 이 무게가 이동하는 게 계속 밑에 건물에 그 영향을 진동이 주죠.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근데 또 그 기둥은 받쳐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고 금이 생기겠죠. 기둥이 없고 백화점 식당가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지하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건축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워낙 그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갔을 좀 안전한 건데 이 식당가를 제일 높은 5층에다가 딱 마련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중이 계속 눌러주는 구조가 되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아찔하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4층 상가로 허가를 받았답니다. 아, 4층짜리였어요? 4층짜리 상가로. 예. 그럼 그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건축주가 백화점으로 바꾸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층을 더 얹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4층을 네. 계획해놓고 갚으니까 한층 더 허가가 올리는 나도 안 되는 상황. 애초에 설계가 4층에 하중에 맞춰서 설계가 됐을 텐데 심지어 시공사가 당시에 거부했답니다. 거부하니까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건설사에서 그게 아마 삼풍계열 건설사에서 직접 지은 것 같은데 결국 중간에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그렇게 5층 백화점으로 지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무슨 아이들 블록 쌓기도 아니고 갑자기 보면 한층 더 올리라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건물이 붕괴되는데 걸린 시간이 20초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조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조짐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6월 29일 당일날만 따져보더라도 오전 9시부터 거의 1시간 단위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그 전유 증상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금가고 있어. 혹은 지금 몇 시간 있다 들어가 봤더니 뭐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생존해서 기록으로 채집이 된 것만 모아도 시간별로 분석이 돼요. 6월 29일 사고 당일날만. 그러니까 아침 9시 보면 5층 식당가에 이제 그 비빔밥 전문집의 이제 주인이었던 김서정 씨가 긴급히 전화를 해요. 근데 왜냐? 이 당시에 본인이 이제 하던 그 바닥에 한 2cm 정도 돌출 부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냐 해서 와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서 5층 기둥에 20cm가 되는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회의하더니 그러면 바닥 침하 현상이 식당가에 있었으니까 식당가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덮은 거예요. 10시가 되면 이 A동 북간 4층에서 의류 쪽에서 또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직원이 건물 4층, 5층 사이에서 두둑, 두둑,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들린다. 무너져 내린 소리. 사실 이런 게 그죠. 그런 소리 저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괜히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일단 좀 기다려봐. 결국 이제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 기술자들이 와서 보고 회의도 하고 하지만 계속 미정적 되는 거죠. 에이 설마. 그 설마가 여기서도 나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하루 종일 시간대별로 지금 진행됐다는 걸 사실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건물에서 그렇게 균열이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예. 사전 세일을 하니까 오시라고 오히려? 방문을 권유해서 사건 당일날 우수 고객이 와가지고 사고를 당한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그리고 당시에 사고 때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분들도 있는데 아까 냉각탑 때문에 그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냉각탑이 사건 당일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냉각탑 중에 하나가. 그 건물 내부가 찜통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29도인데 더위 때문에 못 참고 밖에 나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살아난 건데 그 살아난 분들 중에 코미디언 이상해 씨, 예. 부각인 김영임 씨, 두 부부시잖아요. 이 부부가 삼풍백화점 그날 당일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김영임 씨는 계속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해 씨가 성격이 급하답니다. 빨리나 가자고. 그래서 김영임 씨가 평소에 이상해 씨의 급한 성격을 싫어했었는데 그날 그 이상해 씨 그 성격 덕분에 살은 거죠. 이런 경우가 또 있네. 그 시간 단위별로 계속 점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운영진들도 어느 정도 좀 대책회의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회의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대책회의, 회의만 했다는 거죠. 붕괴 17분 전에 회장이 보고를 받았답니다. 예. 오후 5시 40분경에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바로 알려야 되잖아요. 바로 비상벨 울리고 나가시고 대피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의를 중단하고 회장이 백화점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 나만. 무슨 말이지? 회장 며느리가 지하 1층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예. 며느리한테도 안 알리고 회장만 나왔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매몰됐고 나중에 그 며느리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회장 대신에 그 며느리가 사과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대신에 며느리가?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며느리가 매몰됐기 때문에 더 그가 하는 말이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아니 회장이지 정말 자기 목숨 하나 생각하고 그냥 도망간 거네요. 그래서 처분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번 갔죠? 체포된 거 맞죠?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7년 6개월 복역. 그러니까 처벌 받은 거죠. 7년 6개월 교도소에서. 그래서 2003년에 만기 출소해서 그해 당뇨 합병증으로 별세했고 그 다음에 사장, 대표 7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출소해서 몽골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근데 당시에 서초구청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예. 그래서 징역 10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총선에 출마를 또 했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출마를 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낙선은 됐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얼굴 두껍네요. 근데 징역 말고는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이루어지나요? 막 가족이나 아니면 사실 주변에도 분명히 뭐 생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좀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보상 자체는 진행이 됩니다.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 정도로 피해 보상액을 요구했었고 당시 정부 서울시 측에서는 한 1억 7천 정도를 제시하고 합의 끝에 1억 7천만 원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해결은 됐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받아내거나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세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이 좀 들긴 들어요. 야, 구조작업 이게 연일 어떻게 보면 계속 모든 국민이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또 대단한가를 저는 당시에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 거의 뭐 2주일째도 생존해가지고 그죠? 맞아요. 구조되고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그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막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한 분이 10 며칠 만에 생존하셨는데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콜라가 먹고 싶어요. 콜라 회사에서 평생 먹을 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제가 그때 막 콜라도 있었고 우유도 있었고 맞아요. 그 파이 초코로 된 파이도 있었고 막 그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그 국민적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참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때 이런 사건 자체가 별로 없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어찌됐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가 일종의 이제 주도권 행사를 하는 거죠. 경찰은 우리가 하겠다. 소방본부는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가 하겠다.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거 재해다.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막 엄청난 갈등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서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사실 구조 작업이나 피해 작업 같은 게 다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혼란이 굉장히 심각했고 이 사건을 크게 겪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때 만들어진 게 1995년 중앙 119 구조대라고 합니다. 중앙 119 구조대라고 합니다. 119가 이때 생긴 거죠. 전혀 없었어요. 중앙본부처럼 119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구조대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큰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달아요. 왜냐면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의 어떤 대규모 사회적 참사가 없었던 게 아닌데 계속 미루다가 이 사건은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선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거를 1,400여 분의 어떤 그런 피해 고통을 겪고 나서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후부터는 좀 더 조직적인 대응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뀐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점이 좀 바뀐 게 있을까요? 그 사건 이후에 대형 건물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랬겠다.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 같은데 매출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90년대 말에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회복이 안 되고 200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야 백화점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은 미국에도 네. 어떻게 보면 이런 9.11 테러라고 그랬죠. 아, 그렇죠? 네네네. 예. 건물이 와르르 이렇게 내려. 예. 그때 도심지 한가운데 뭐 위령탑을 이제 세웠. 네, 라고 하는 뭐 맨해튼에 가보면 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 주목관이랄까요? 어. 그러니까 거의 광장처럼 돼 있고 그 밑에 어떤 조명이 있는데 밤이 되면 이렇게 써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 약간 이렇게 빛이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그 붕괴 현장에 미령탑이 있지 않다고 저는 맞아요. 들었거든요. 아 이름이 써진 것도 없어요? 예. 그 자리에 원래 유령탑을 세워야 되는데 당시에 강남의 땅값 논리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동네 두 군데가 서로 겹쳤나 봅니다. 경계 지점이었나 봅니다. 서로 떠밀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엔 유령탑을 그 자리에 안 만들고 양재 시민의 숲 구석진 자리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있다고 땅값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 텐데 그걸. 그렇죠. 유령탑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자리로 가서 99년에 한 40대 남성이 삼풍백화점 사건 때 가족들을 잃었다고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다가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결국에 또 터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건 좀 날이 재밌는데 2014년 6월 29일, 그러니까 6월 29일 같은 날인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19년 정도 지났는데 강동구에 있는 H 백화점에서 실제로 1층 천장의 마감 재료가 우르르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다행히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어찌됐건 그렇죠. 무너지고 사람이 맞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당연히 일단은 영업을 중지하고 건물에 대한 면밀한 그렇죠? 검토를 다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싹 정리하고 바로 영업을 재개해서 굉장히 또 비판을 받았었다. 아니 왜 겪어서도 이래요? 아니 이렇게 큰 참사가 있었는데도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냥 정말 우연의 결과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또 같은 날이잖아요. 6월 29일 날. 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도 왜 이렇게 대응을 했냐에 대한 비판이 또 굉장히 많았었다고 또 합니다. 네. 아까 저 실은 우리 그 개그맨 선배님 말씀하실 때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실은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거기 있었다가 뭐 약속 시간이 뭐 돼가지고 다시 나와갖고 결국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괴담 같은 괴담 비슷한 얘기들도 많았어요. 예, 이게 다시 재조명되면서 뭐 아이랑 같이 백화점에 이제 쇼핑을 갔는데 아이가 자꾸 엄마 이제 치맛자를 끌면서 맞아요. 빨리 얘기 나온 것 나가자. 같아요. 빨리 계속 나가자고. 울어가지고.
왜 그래? 좀만 참아봐. 엄마 이거 장도 봐야 되고 쇼핑도 좀 해야 돼. 엄마 빨리 나가자. 저 이거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보여. 해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우르르 무너졌다. 뭐 이런 이제 괴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상품백화점 붕괴됐을 때 쇼핑 카트를 예. 주워서 그거를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쓰던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막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이런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게 집단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이거나 무서운 얘기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서운 괴담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고 카더라. 네. 하더라지. 예. 붕괴 사고 이게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더라고. 미국에도 그렇죠? 사실 최근에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한 이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요. 130개인가? 뭐 이렇게 가족들이 살던 건물인데 무너지고 바로 또 이렇게 이제 구조 작업을 시작하지를 않으니까 막 일주일 지나고 막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플로리다의 지형을 보면요. 미국 동쪽의 해안 지역에 예. 대륙이 끝나고 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섬이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방파 제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아파트 같은 거 막 올리고 바로 이제 바닷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찍고 싶어 하는데 허리케인 네, 허리케인. 근데 그런 거에 당연히 대비해서 건물을 짓기는 짓지만 그런데 그 요즘에 이제 또 강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헬 현상이라 그러나요? 바다가 이제 올라와서 침수가 되고 막 그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게 약간 바닷물이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식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다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냐면 아까 우리가 다뤘었던 광주 참사 네.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미국에서도 건물이 무너졌대. 맞아요. 이게 뭐 연달아 그래가지고 다들 좀 충격에 빠졌었죠. 참 이런 것들을 늘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쓰는 역사신문 4회면 다음 기사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입니다. 이 호텔에서 일어난 참변인데 오늘 같이 이제 보기 이전에 이 사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1970년대거든요. 저의 이제 전공이 역사니까 신문 보는 게 전 일이에요.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볼수록 똑똑해진다. 이게 저희 업종의 특징인데 저는 뭐 잘 아는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고 그 9.11 테러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화재 이런데 70년대 우리나라 큰 건물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 큰 사건이 한국에서 터졌으니까 얼마나 충격파가 컸겠습니까? 오명이네요, 오명.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당시 기사부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쓰는 역사신문 기사 공개해주세요.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10시경 2층 커피숍에서 발화. 20여 분 만에 호텔 전 건물이 불길에 쌓이자 각 층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나오면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들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나와 창살을 붙들고 버티다 불길에 못 이겨 호텔 주변 보도와 지붕 등에 떨어져 참혹한 모습으로 숨져갔다. 이 기사 내용만 봐도 진짜 참혹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1년에 일어났던 사고고요. 이게 충무로에 있는 건물인데 우리 22층이에요. 지금의 22층 건물이 정말 흔하지만 이때는 22층 건물이면 정말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망자가 163명. 그리고 부상자가 63명. 63명. 200여 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부상을 입었고요.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고가 났던 날이 1971년 12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가 되게 풍요로워져서 크리스마스가 예전보다는 의미가 좀 줄었지만 사실 크게 느낌도 잘 안 나요. 그렇죠. 근데 70년대 때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냐면 그 예전에 그거 있죠? 통금. 통금이 해제가 되고 그랬어요? 네, 그 통금이 해제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날만큼 좀 즐겁게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아주 해피한 데이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더더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날인데 하필 이런 사건이 난 거죠. 그럼 진짜 엄청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될 날이 악몽이 된 크리스마스가 됐겠네요. 이게 왜냐면 또 25일 아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불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24일부터. 네, 그리고 아마 다들 단잠에 좀 빠져 계실 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떡해.
이제 원인이 이제 화재가 어떻게? 근데 원인이 참 1층 호텔 커피숍에 있었던 네. 이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데 그 프로판 가스통 아, 예전 기억나시죠? 예, 그 프로판 가스통이 아예 폭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폭발 자체도 큰 충격인데 70년대면 정말 이제 막 개발하던 때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건물 뭐 외장, 내장 이런 거를 화재를 방지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던 때여서 정말 이렇게 불이 잘 탈 수 있는 소재로 호텔이 많이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제 불이 번지면서 뭐 대피할 시간도 없이 큰 사고가 났었던 신축 건물이었어요. 또 건물도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시설이나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복도 통로 건물이 좀 두꺼워서 연기를 막을 수 있다라든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여러 완강기 같은 시스템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열기에 견디다 못해 피하다가 뛰어내리고 한 거죠. 힘이 떨어져서 이제 손을 놓고 떨어지시거나 이런 일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왜냐면 그때 뭐 높은 건물이 많이 있지도 않았을 때라고 하고 심지어 신축 건물이라고 하시니까 뭐 누가 거기서 그렇게 가스통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리도 불이 처음 난 게 아니라 세 번째 난 거거든요. 세 번째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7년에도 불이 났었고 여기 백화점이 있던 자리인데 59년에 또 캐바레가 있었답니다. 예. 그때 또 불이 났고 계속해서 불이 났으면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뭔가 안전장치를 생각할 법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내장재를 굉장히 불에 잘 타는 재질로 그렇게 내장을 하면서 안전장치는 전무했다고 하고 심지어 5개 비상구도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었다. 야, 근데 이게 어쨌든 당시에 고층 빌딩이기 때문에 구조 상황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건 자체가 사실은 초동 대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실제 초동 대응은 나쁘지 않았었고 특히 7층에 이제 종업원이 이걸 일찍 인지하고 연기 냄새를 맡은 다음에 도망가지 않으시고 객실을 다 두들겨서 7층에 계셨던 분들은 이 손님과 종업원이 한 50여 명이 무사하게 또 대피를 했어요. 이런 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사실 어쨌건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추락사하신 분들도 많아서 그게 이제 좀 충격이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15층에 계셨던 분은 또 이 침대 시트 같은 걸 또 끈을 만들어서 아까 저 신문 저 사진에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또 어떻게 또 살아오신 분도 있고 뭐 실제로 우리나라 소방관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주한 미군까지도 와서 도와주면서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진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나라의 소방 대응 능력 자체가 7층 이하 건물 정도만 상대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을 쏴도 뭐 닿지 않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트레일러 같은 게 쫙 올라가서 올라가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 안 가고 그 당시 이 22층 건물에 대한 대응 체계가 없었던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끝내 이제 참화가 커졌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좀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좀 대응이 많이 좀 미흡했네요, 그죠? 네. 예. 이 사건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이런 어떤 건물에 스프링클러 예. 장착을 의무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던 거.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두 번째 뭐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1973년 2월달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횟수가 한 2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당시에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가 호텔 안에 있다가 변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젊은 연인들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의 원작자들이 호텔에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종의 유작이 된 거잖아요. 그 노래를 그 원작자의 동생하고 지인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학교에 나가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변을 당한 그런 일들이 또 있었군요.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 노래도 몰라서 좀 아쉽네요. 아,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은 아니지. 눈을 잡고 난 이거 왜 알아? 아, 여기 멜로디를 들으니까 알겠네요. 이 노래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빅히트 곡이었는데 아픈 사연이 이 화재 사건에 아, 그분이 또 관련된 거구나. 아이고 참. 저희가 이제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재 사건
사건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네, 그럼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아무래도 이제 되게 복잡한 게 주마다 또 약간 건축 관련해서 규정이 달라요. 따로따로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막 연방에서 뭐 그런 화재 예방법 같은 것도 막 통과시키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역사를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미국 조지아주에 애틀랜타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와인카페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텔이 1946년에 불타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또 12월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한 119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장재가 가연성 내장재가 많았고 비상계단 같은 거는 따로 있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는 조지아 애틀랜타시에서는 5,000 평방피트 이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막 해야 되는 거 막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뭐 별 규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막 4,000 몇백 개 이러니까 규정에 해당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그 화재 원인이 담배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화재 예방법 같은 거를 통과시키고 있어요. 뭐 미국 얘기를 우리가 또 타일러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아픈 그 사건을 통해서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여전히 또 일어납니다. 그쵸. 요즘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놀라운 게 현재도 우리나라 연탄은 4.4만 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 상황이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큰 불이나 큰 사고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쯤 하면 얼마 전에 또 그 물류센터 하나 크게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서 여전히 화재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인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도 실은 뭐 요새 아파트에 많이 건설하시니까 뭐 스프링클러도 있습니다만은 또 개인용 또 이제 소화기 이런 것도 많이 가정용 비춰져 소화기. 있죠. 가정용 소화기도. 근데 이런 걸 꼼꼼히 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정말 위급 시에는 내가 빨리 끄집어낼 수 있게. 맞아요. 예, 이거 근데 다 저기다 어디 처박아 두시고 혹은 구비가 안 돼 보이는 데 있거나, 두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차량용에도 무조건 그치. 소화기 가지고 다니시라고 차 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뭐 시민분들이나 이런 주택이나 이런 데서도 좀 그런 거 관련해서 워낙 규정이 많기 때문에 학교나 뭐 이런 시설에 항상 스프링클러가 방공 있고요. 시설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보 그런 울리는 거 항상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범원태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걸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누군가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주어지는 혜택이 화재 보험료 할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일부러 비용 들여서 설치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프링클러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시스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야 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설치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런 불이 나도 금방 끌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설치 의무가 있는 곳들은 있잖아요. 아마 그 대형 건물 위주로 그런 게 정비가 돼 있고 소형이나 사각지대가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자, 사전 안전 관리 그리고 그런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예전 그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비단 이제 화재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상이 아닌 바다에서 일어난 안전 불감증 사고. 신문으로 본 그날 다시 쓰는 역사신문 사회면에 기록된 마지막 사고입니다. 서해 페리오 사고. 인명피해가 진짜 많았네요. 바다에서 일어난 서울대 140여 명 사고. 자, 정확히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다 이야기로 하면 보통 세월호를 많이 기억하시는데 실제로는 저 당시에 굉장히 컸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이제 1993년 10월 10일이었고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부근의 이제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292명이 사망했고요. 70명이 그래도 다행히 이제 구조가 됐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뭐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무슨 안전 불감증이야? 그러게요. 네. 자, 300명이 가까운 인명피해를 낸 참담한 사고입니다. 서해 페리오 사건 신문 기사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쓰는 역사신문 기사 공개해주세요.
11일 오전 9시 40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을 떠나 격포항으로 향하던 서해페리 소속 서해회류가 출항 20여 분 만인 오전 10시쯤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파도와 돌풍에 휩쓸려 침몰, 승객 42명이 사망하고 65명은 위도 주민을 비롯한 어민들이 구조했으며 100수십 명이 실종됐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사실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문제잖아요. 바다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땡땡구 같은 거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기상조건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마라. 왜냐면 이게 갯벌 같은 데 가도 좀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굳이 거기 또 들어가서 막 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밀물 들어오는 속도를 보면 생각보다 정말 빠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가 그때의 어떤 기후 상황에 맞춰서 출항해라, 출항하지 마라를 정해주는데 무리하게 출항한 거죠. 무리하게 출항한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이 당시 여기서 진짜 낚시가 인기였대요. 낚시. 네. 이게 이제 그냥 낚시의 인기 문제가 아니라 요 시기 때 위도 쪽에 인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물이 좋고 고기도 많고 포인트였나 보네. 아예 즐길만 하다 해서 많이 몰려들었죠. 근데 몰려들면 쉽게 말하면 손님 한 명씩 더 받으면 돈 더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과정, 정원초과. 예, 사람 많이 태우고 물건 많이 태우고. 정원초과가 과적 상태인데 날씨가 안 좋고 그 상태에서 특정한 파도가 감당하기 파도가 확 모으니까 이제 그걸 부딪히면서 충분히 견딜 거라고 생각했었던 배가 이제 뒤집어지고 이런 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진짜 인재다.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직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구명조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거의 착용을 안 했었고, 그리고 배에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전장비마저도 꺼낼 여유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났다고 고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그런 장비를 꺼낼 틈도 없이 삽시간 아마 그런 일들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서해페리오 침몰 사고가 난 이후엔 오보가 많았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좀 정확하게 알고 서로 관계를 파악하고 기사를 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특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올리려고. 네, 듣던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사실 어떤 오보가 났냐면 사고 당일날 이 서해페리오 선장하고 핵심 일부 선원들이 네. 불조를 먼저 댄 상태에서 도주를 했다라고 오보가 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공식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빨리 체포해라 라고 하면서 기사만 믿고 수사 인력이 동원되는 사건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 오보. 네, 여기 선장과 이 승선했었던 핵심 이 어떤 선원들은 사실 같이 이제 도망갔었던 걸로 뒤늦게 판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도 문제인데 이때는 일종의 그 속보 경쟁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국민적인 여파도 컸고 뭐 이랬던 좀 악순환도 있었습니다. 침몰이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가능한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번 사고로는 어떻게 됐어요? 시신을 어떻게 됐나요? 수습을 했어요? 아니면 찾았어요? 아니면 못 찾으신 분들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전원의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것도 뭐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배가 뒤집혀서 배 안에서 갇혔었구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탈출할 뭐 이런 그런 시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또 보도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런 걸 잘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피해 당하신 분들 시신 모습 이런 게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으로 전개했었어요? 나가가지고 그게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유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예지만 그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했었을 때도 구조하는 과정이 생중계가 거의 되다시피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보면 막 이게 오다 보면 옷이 막 이렇게 벗겨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죠. 그게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 것들도 그때 보도윤리 문제가 좀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광주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형 가포트를 화재, 서해페리오 침몰 사고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흑역사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번 사건들의 공통점 이것도 하나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설마 하는 생각에 설마 당신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인데 2016년에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라는 걸 했거든요. 한번 두 분 맞춰보시죠. 당시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 점수가 언제? 2016년에 2016년?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나왔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엉망이겠죠. 그러게요. 엉망이 30점도 안 될 것 같은데. 반타작도 안 된다. 네. 쉽게 말해서. 네. 씨는 60이라도 넘지 않을까요? 원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뭐 4, 50 되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17점) 17점 100점 만점이에요? 네, 100점 만점에 17점 어떻게 제점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낮은데? 우리나라 이 안전의식에 대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개선되고 인프라를 만들고 어디에 뭘 달고 그래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의식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사건을 저희가 역사 속에서 온 신문으로 다시 살펴봤는데 신지적 어떠셨어요? 일단 완전 충격이 안타까운 건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었던 저는 사고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보는 내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고가 난 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앞에 일들이 벌어지고 그 후에 방법을 또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적용되지 못해서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전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네. 타일러 씨는? 최근의 사건도 다루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하고 같이 다루니까 그냥 한 번쯤 생겼다가 나중에 또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뭐 미국 상황이라든지 보면 뭐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좀 눈여겨서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되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북유럽 복지국가가 그렇게 잘하냐라고 하면 이미 1960년대 때부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다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구가 줄 것이다. 인구가 주는 거에 맞춰서 주택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많이 만들자라는 건 꼬라 올던 방식인 거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면 서울페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또 취향의 문제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소비 습관의 문제가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취향은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로 조금 더 좀 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자, 대한민국의 슬픈 흑역사. 우리 하재훈 평론가님도 오늘 함께하신 평론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건들 보면 거의 다 설마 에이 이러다가 발생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설마 하지 말고 걱정을 좀 해버릇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명언 같은 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거 안 하실 거죠?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레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 설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타일러 이해했죠? 아, 네. 대충? 대충? 어떤 네? 신경 크게 뭐 쓰지 굳이 몰라도 될 필요가 네, 모르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전 불감증이라는 인재가 만든 대한민국의 수많은 참사들 두 번 다시는 그날의 참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신문 기사만으로 역사를 살펴보는 신문으로 본 그날 색다른 그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네는 무슨 허락을 좀 맡았어요, 옛날에. 색깔 있는 걸로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부캐는 안 들렸어요? 이거를 하나 설명하려면 이거를 설명해야 되네. 아, 저희 어머니도 귀찮아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아니 오늘 약간 대한 외국인 분위기야. 라떼는 맛있다. 삐삐랑 말하지. 그거 약간 검정고무신에서 본 것 같은데. 시티폰 이런 거 몰라요? 아, 그런 게 또 있어. 책받침 같은 책받침 아세요? 모르죠, 제가 진짜. 자, 우리 저기 너무 힘이셨죠? 라떼 토크를 물론 재밌죠? 아니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예.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니까요. 그럼요. 세상에. 아니 뭐 이렇게 걷기만 해도 우리 우리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